예,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한번 보실게요. 조선비즈점닷컴인데 비즈 발언대에 보면은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본질은 조직과 경영의 문제다. 이런 이제 제목 가십거리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생산이 중단되었다. 삼성전자는 전량 리콜이라는 사상 초유의 승부수까지 던지며 노트 7을 지키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물을 머금고 노트 7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노트 7 사태를 보면 삼성답지 못한 미숙한 행동이 여러 측면에서 관찰된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 폭발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리콜을 단행한 것은 옳았다. 문제는 리콜 선언 다음의 행동이다. 삼성은 폭발 원인이 배터리인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 후에 생산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삼성은 교체용 제품 생산과 교환에 사활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조직이다. 예전의 삼성은 조직력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업이었다. 이는 패스트 팔로워 특징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런 자신의 역량을 무기로 애플을 따라잡았다. 애플보다 훨씬 짧은 리드 타임으로 애플보다 더 빠르게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었다. 리드 타임이 짧아지면 제품 개발 조직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초보자도 알 수 있다. 이런 시간 단축은 안정성, 점검 등 핵심 체크 포인트를 놓치게 했고 결국 스마트폰 발화라는 참사를 불렀다. 왜 이런 제품의 결함이 지금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10년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역량을 집중한 것은 품질 경영이었다. 이런 노력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당연의 전제가 무너지면서 승자의 저주라 부를 수 있는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재정비와 경영의 혁신이다. 개발 프로세스 혁신, 개발 조직과 마케팅 조직의 통합성 회복,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의 재구축 등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고 결국 이는 경영의 혁신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위대한 기업은 항상 참담하게 실패한다. 도요타가 그랬고 소니와 노키아도 그랬다. 삼성도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학습을 통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는 있다. 도요타가 그랬다. 이제 삼성을 지켜볼 때다. 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2016년 10월 14일에 이렇게 발표를 논문처럼 이렇게 기고를 한 건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말이죠. 갤럭시 노트 7이 생산이 됐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발화가 돼서 사람이 다치고 불이 나고 뭐 이랬던 상황 여러 군데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리콜을 이제 했어요. 리콜을 하고 노트 7 에디션이라는 것을 다시 내보냈어요. 다시 만들어 갖고 그러나 결국은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도 노트 7 에디션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이제 판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썼는데 금방 이제 걷어들이게 이제 단종을 시킨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삼성 같은 세계 글로벌 1등 기업이 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요타도 실패를 했고요. 또 이 소니도 교수님이 학생 때
학생 바로 졸업하고 학생 때도 그랬고, 이 워커맨이라는 이 기계를 최초에 만들어 가지고 휴대용 녹음도 되고 테이프로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이 워커맨이라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거 하나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1호 재산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공무원이 돼서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처음 샀어요, 모아서. 그만큼 그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일 갖고 싶은 내 재산 1호를 뭘까요? 요즘은 하도 뭐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갖고 싶을 수 있죠. 그때는 진짜 귀하고 비싸고 갖고 싶고 아주 그 학생들 젊은 층의 인기가 아주 많았던 그 귀에다 이렇게 리모컨 레시버 끼고요, 들을 수 있고 아주 정말 그때는 굉장한 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사면은 정말 어깨도 으쓱대고 막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소니예요. 파나소닉도 있고 소니 뭐 등등 그 일본 회사들이 많았는데 다 망했죠. 노키아 얘기도 나오잖아요. 노키아도 핸드폰의 세계 1위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삼성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은 삼성도 제일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사고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셀프 체크해서 살펴봤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 외부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그 셀프 체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내외부 자원의 활용, 합리적 사고, 이렇게 있는데 바로 합리적 사고가 불필요한 기본 네 가지 기본 사고가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적 사고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이 상위 시스템 또는 다른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전략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 시스템적으로 좋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위, 상위 이런 것들 카테고리들이 쭉 연결돼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상위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이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도시카에서 보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적 사고입니다. 분석적 사고. 네. 전체를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서 요소의 의미를 도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각각의 요소로. 네. 그렇게 해서 이 요소의 의미를 이렇게 도출해낸 다음에 우선순위를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할까? 아니야.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할까? 아니야.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할까? 아니야.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하네. 뭐 해서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1번으로 정하자. 제일 먼저 해결을 하자.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한 분석적 사고는 문제가 성과지향적이고
가설지향적이고 사실지향적이고 이런 그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사고가 요구되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먼저 성과지향의 문제는 어떤 걸까요? 성과지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우리가 뭐 성과라는 건 어떤 목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성과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방법을 사전에 구상을 한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향적인 정책, 성과지향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의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실행을 어떻게 하면은 될까?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거. 딴 거 없겠죠? 학업 성적이죠? 네. 이 학업 성적을 단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내가 오늘 50점 맞았어. 그러면 한 2달 공부해가지고 이거 한 70점 맞을게. 성과가 얼마큼 나와요? 20점이 성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잠을 적게 자자. 몇 시간? 4시간만 자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잠 적게 자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짜임새 있게 하자. 어떻게?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사전에 구상을 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제 실행에 옮겨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방법. 네. 이렇게 해서 성과 지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다음은 가설지향의 문제인데요. 가설지향이라는 것은 현상 및 원인 분석 전에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의 과정이나 결과 결론을 가정한 다음에 검증 후에 사실일 경우는 다음 단계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은 바로 어떤 그 경험의 노하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정을 해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내가 전에도 이런 식으로 뭘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어. 한번 해보지. 이랬을 때 현상 및 원인 분석 전에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해봤어. 또 내가 알고 어디 문헌을 찾아보니까 논문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나 결과 결론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어떤 게 있겠어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한 20km를 간다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2시간을 간다고 하자고요. 2시간을 그러면 2시간 가는데 몇 킬로를 갈 건가? 몇 킬로를 2킬로를 가는 20킬로를 가는데 몇 시간을 갈 건가?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자전거 타고 내가 서울서 내가 속초까지 가봤거든. 근데 얼마 걸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국도로 갔어? 자전거 길로 가야죠, 당연히. 빨리 갔어? 아니면 가다가 몇 시간씩 쉬었어? 이게 시간도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타는 사람마다 속도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결과, 그래서 이 정도 타고 이렇게 성인이 갔을 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갔을 때, 한 15시간 타고 가니까, 거기 도착했어. 강릉 가더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가지고, 그게 검증이 됐다고 치자고요. 내가 진짜 해보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다음 단계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이 하죠. 우리가 마라톤 대회 많이 하잖아요. 그 마라톤 코스를 정해요. 마라톤 코스를 정해놓고 시연을 해보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마라톤 코스가 괜찮아, 뛸만해, 적합해, 뭐 환경도 좋아, 그 다음에 뭐 지형지물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실제로 달려보잖아요. 실제로 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던 그 실행한 사람들은, 추진한 사람들은 그걸 실제 코스를 견학합니다. 견학해보고 그거를 검증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설 지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골프 시합을 해요.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은 미리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없지만 골프 선수들은 그 코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예를 들어서 시합이 시작된다 그러면 오늘이나 아니면 어제, 이틀 전, 아니면 하루 전에 그 코스에 와서 직접 쳐보고 그 코스를 한번 답사를 합니다. 예,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가설 지향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지향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지향이라는 건 일상 업무에서 일어나는 상식, 편견을 타파하여 객관적 사실로부터 사고와 행동을 출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경험, 어떤 지식 이런 거로 하는 거는 가설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상식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정관념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를 타파하고 객관적 사실로부터 사고와 행동을 출발하는 거죠. 이제 오타가 또 났네요, 그죠? 출발한다인데 출한한다 그러네. 이게. 출발한다. 그래서 이 사실지향의 문제는 일상 업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상식이나 편견을 좀 없애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요. 발상의 전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들을 틀에서 전환해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를 바로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로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발전할 수 없고 절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체인지 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능력.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체인지를 시키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다음은 내부 자원의 효과적 활용입니다. 내부 활용. 우리가 지금 그 요소들을 전략적, 분석적,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네 번째로 내 외부 자원의 효과적 활용. 이 부분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고가 되는 거죠. 자, 이 내 외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은 문제 해결 시에 기술, 재료, 방법, 또 사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수립하고 내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자원들, 이게 자원이란 말이에요. 기술이나 재료나 방법이나 사람, 이런 게 다 자원인데 이런 자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원을 확보하는 길.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교수님이 직접 정책했던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교수님이 이제 강남구 보건소에 근무를 할 때 강남구에는 그 강남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영동대로 쪽에 보면은 코엑스가 있죠. 거기 이제 영동대로라고 하는데 코엑스하고 강남대로하고 두 군데에다가 금연 금지 거리를 만들었어요. 교수님이 직접 한 겁니다. 정책을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집행했나? 일단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1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정할 건가? 그래서 그 금연 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홍보 문제. 그 다음에 금연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연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금연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 등등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말이에요. 또 그 금연 단속할 때는 뭘로 단속을 할 것인가? 사진기도 필요하고 동영상 찍는 동영상기도 필요하고 비디오 같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즉석에서 과태료를 발급하는 그런 카드 리더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상당히 필요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금연 단속반 복장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기술, 단속하는 기술, 또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 방법, 또 사람, 어떤 사람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이 정책을 할 것인가. 내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지 금연 정책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남대로하고 지금도 가보시면은 강남대로하고 영동대로 코엑스 있는 데는 금연구역이에요. 금연구역. 지금 금연구역이 이때 당시에 시작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금연구역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공원도 금연구역이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부근 10m 이내도 금연구역이죠. 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공원 했죠. 예. 이런 등등의 구역들이 그다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연 구역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 금연 정책이 그때 당시에 시발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지금도 여러분들 그 포탈에 최수은이라는 이름을 치면은 아마 뜰 겁니다. 최수은이라고 다음이나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때 당시에 그 매스컴도 많이 탔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정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면은 그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일 큰 정책이 뭐죠? 바로 코로나19 전염 안 되게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제일 큰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을 굉장히 강도가 높게도 하고 약간 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정책을 지금 유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국가의 틀이 엉망이 되고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되죠.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